여보, 한 번 더 안 될까? 또요? 어젯밤에 했잖아요. 저는 놀라서 남편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한 번만 더. 새벽 4시였어요. 남편이 또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혼하고 시장 한쪽에서 김밥을 말던 제가 이런 새벽을 매일 맞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손가락이 굵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환갑 넘은 여자인데 매일같이 사랑받는다는 게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제 등으로 닿았는데 뜨거웠어요. 이렇게 단단할 수가 있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젯밤 자정에 한 번, 그리고 또 새벽 4시. 이번 주만 벌써 12번째였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으로 운동에 매달린 지 이제 1년 6개월. 그 사이 남편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등이 펴지고 어깨가 넓어지고 가슴팍이 단단해져서 처음 안겼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밤이 달라졌어요. 이 나이에 창피한 줄 알면서도 남편 손이 닿으면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혼자 산 세월이 길어서 그런가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그날도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20년 넘게 바뀌지 않은 눈 뜨는 시간이었어요.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우리 김밥집까지 걸어가려면 본래 20분이 걸렸는데 무릎이랑 발목이 안 좋아진 뒤로는 25분이 걸렸습니다.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운동도 할 겸 새벽 공기도 좋아해서 걸어 다녔어요. 가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스불을 켜고 밥을 안 쳤어요. 그러고 나서 단무지를 길게 자르고 김을 살짝 굽고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을 통째로 옮겨 담았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오랫동안 같은 순서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으니까 머리보다 손이 더 빨랐죠. 가게 안은 늘 김과 식초 냄새가 났습니다. 통창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김밥 한 줄 3,000원. 김밥 두 줄 5,500원. 그게 다였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만 그날그날 기분을 바꿔줬는데 그 라디오도 사놓은 지 20년이 넘은 거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는 단골들이 들어왔어요. 시장에서 옷가게 하는 박 사장님은 김밥 두 줄에 단무지 더 달라고 했고 채소가게 향수기 언니는 아침마다 김밥 한 줄에 어묵 국물 한 사발을 받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환갑 넘은 부부가 들어와서 김밥 한 줄씩 받아들고는 손을 잡고 시장 골목로 사라졌어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혼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35에 남편을 보냈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보낸 게 아니라 떠밀려 보낸 거예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빚을 지고 잠적해서 그 빚을 떠안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7살 외동아들 하나를 데리고 시장 한쪽 단칸방에서 시작한 김밥집이 그렇게 27년이 됐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멀리 살았고 명절에 한 번씩 전화하는 게 다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27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손가락 마디는 다 굵어지고 무릎은 다를 대로 닳았는데 정작 마음에 남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외로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김밥을 말다가 무릎이 또 시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서 있던 다리가 못 버티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단무지 자르던 칼을 내려놓고 김발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무릎 안쪽이 욱신거리면서 식은땀이 살짝 났어요. 아이고, 이게 벌써 몇 년째인지.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혼자 중얼거리며 한참을 그러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향수기 언니였습니다. 30년 동안 시장 옆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언니가 점심 무렵에 전화하는 일은 잘 없었거든요. 받아보니 첫 마디부터 다급했어요. 선호가, 너 점심도 못 먹었지? 저는 긴발에 손을 짚은 채로 그냥 웃었습니다. 무릎도 그러는 것 같던데. 내가 아까 봤어.
가게 앞 지나갈 때 너 얼굴이 새파랬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그러다 큰일 나. 우리 시장 영자 알지? 그 양반도 무릎 아프다가 결국 인공관절 수술했어. 너 그거 하지 마. 한 번 하면 끝까지 절뚝거린다더라. 영자도 지금 시장 못 나와. 언니 목소리가 자꾸 높아졌어요. 저는 가게 의자에 슬쩍 앉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수영 좀 다니라고 했어. 수영? 너 수영할 줄 알아? 못해.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이 나이에 어떻게 가? 무릎 더 나가면 어쩌려고. 너 깊은 데 들어갔다 큰일이라도 나면 누가 너 챙겨. 의사 말이 물에 들어가면 무릎이 안 아프대. 깊이 안 들어가도 된다더라. 언니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시민체육관에 한번 가봐. 거기 노인들도 많이 다녀. 근데 너 혼자 무리하지 마. 알았지?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았어, 언니. 하나만 더. 너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마. 거기 별별 사람 다 있다더라. 저는 그 말에 잠깐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봐. 야, 그것도 모르는 일이야. 조심해. 전화를 끊고 가게 안을 가만히 둘러봤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의사가 X선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결국 한마디 했어요. 이선옥 환자분, 이대로 한 1년 더 가면 인공관절 수술 들어가셔야 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사진을 봤습니다. 제 무릎뼈가 마모돼서 사이가 거의 안 보였어요. 의사가 안경을 고쳐 쓰면서 말을 이었어요. 가장 좋은 건 물 들어가시는 거예요. 수영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무릎이 살아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이면 됩니다. 이 나이에요? 이 나이라서 더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진짜 못 걷게 되세요. 어르신, 시장에서 종일 서 계시지요? 그게 무릎엔 제일 안 좋아요. 세상에. 의사 말 들으니 진짜로 못 걷는 사람이 되는 게 가까워 보였어요. 영자 언니 절뚝거리는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무릎에서 식은땀이 또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민체육관 앞을 지났어요.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건물이었는데 그날따라 출입문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환갑이 넘은 여자가 분식집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이 나이에 무슨 수영이라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수영장 등록하려고요. 처음이라. 여직원이 회원 가입서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어머님 나이대 분들 많이 다니세요. 관절의 수영이 그렇게 좋대요. 이 옆 라인은 다 어르신들이세요. 아침 10시 반부터 1시까지가 어르신 시간이에요. 저는 회원 가입서에 이름을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이름 옆 칸에 나이를 적는데 60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낯설게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 됐구나. 괜히 한숨이 났습니다. 회원증을 받아들고 라커룸에 들어갔어요. 카운터에서 빌린 검은색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잠깐 섰는데 거기 비친 사람이 누군지 한참 봤습니다. 무릎엔 오래된 흉터, 어깨엔 새우잠으로 굳은 뭉친 살. 그래도 자세는 곧았어요. 27년 동안 김밥만 손이 만든 자세였습니다.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더니 락스 냄새가 훅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라인마다 한 명씩 들어가서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라인 끝에 발을 담갔는데 물이 생각보다 시원했어요. 환갑이 넘으면 찬물도 더 차게 느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인줄을 잡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자 무릎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라인을 따라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무릎이 정말로 안 아팠습니다. 의사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구나.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라인 끝에 도착해서
한 번 더 돌아오는 길에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무릎 아픈 생각 안 하고 걸었거든요. 옆 라인엔 60대로 보이는 어르신 둘이 천천히 헤엄을 치고 있었고 더 옆 라인엔 그래도 젊어 보이는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잠깐 봤지만 다시 제 라인만 봤습니다. 시장 일에 모르는 사람 쳐다보는 버릇이 없어진 지 오래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옆 라인의 사람이 한참을 멈춰서서 저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걸.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날부터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그 사람이 정대수 씨였습니다. 그때는 이름도 모르고 그저 옆 라인 양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민체육관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라인에서 자기 운동하고 끝나면 라커룸 들렀다 그냥 가는 거. 그런데 그 양반은 매번 제가 들어가는 시간에 거기 있었어요. 아침 10시 반. 수영장 문을 열면 그 사람이 이미 라인 끝에 서서 물안경을 닦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5번째쯤 됐을 때 깨달았어요. 우연이 아니구나. 이 양반이 일부러 이 시간에 맞춰 오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라인을 다 돌고 나와서 자판기 앞에 섰는데 동전이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2번이나 넣었는데 2번 다 도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왜 이러지? 혼자 중얼거리며 동전을 주워들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돌아보니 그 옆 라인 양반이었어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로 손에 자기 동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한 발 비켜섰어요. 그 사람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니까 종이컵에 믹스커피가 잘만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 거랑 같이 뽑은 거예요. 받으세요. 저는 컵을 받으면서 손이 잠깐 떨렸어요. 그 사람 손가락이 컵 옆을 살짝 스쳤거든요. 따뜻한 컵보다 그 손이 더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사하고 자리를 비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옆 의자에 앉으면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한 잔 뽑아서 마시고 가려고요. 저는 그 옆 의자에 잠깐 앉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 두 칸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앉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그 사람이 먼저 물었습니다. 한 달쯤 됐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요. 저는 작년 봄부터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어느 회사 다니셨어요? 시청에서 35년 일했어요. 총무가 부장으로 퇴직했고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결제 도장만 찍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청 총무과. 이 양반이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인지 어렴풋이 보였어요. 책상에서 종이 만지는 사람, 양복 입고 출근하는 사람, 저처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김 굽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던 양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저한테 커피를 사주는지 잠깐 의아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선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대수입니다. 이름을 말하고 나서 우리는 잠깐 침묵했어요. 침묵이 길어지자 대수 씨가 자기 컵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시장 옆에 친구 가게가 있어서 자주 들러요. 호프집이에요. 거기서 골뱅이 무침에 술 한잔 합니다. 그게 요즘 제 낙이에요. 저는 그 말에 잠깐 웃었어요. 정년 퇴직하고 호프집에서 골뱅이 무침이라니.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사람 같아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 비가 쏟아졌어요. 우리 김밥집은 정리를 거의 마쳤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려면 2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가게 안에서 기다려야겠다 싶어서 의자에 앉았는데 누가 가게 유리문 앞에 서는 거예요. 회색 우산 하나를 손에 들고 대수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 양반이.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대수 씨가 유리문을 슬쩍 열면서 말했습니다. 수영장 갔다 오는 길에 비가 와서요. 그쪽 가게 어디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저는 그 사람한테 가게 위치를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서 찾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잠깐 두근거렸어요. 이게 뭐지? 정신 차리자.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지나가는 길이라. 거짓말인 게 빤히 보였습니다. 시민체육관에서 우리 시장까지 걸어서 20분이 걸리는데 지나가는 길은 아니었거든요. 대수 씨가 회색 우산을 펴면서 그러는 것이었어요. 같이 가요. 한 우산 써도 되시면. 그 한마디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남자랑 한 우산을 쓰는 게 이 나이에 어떻게 보일까? 시장 사람들이 다 보면 어떡하지? 내가 미쳤나? 그런데 대수 씨가 우산을 들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다정해서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그 우산 밑으로 들어갔어요. 우산이 작아서 자꾸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비냄새랑 운동복 빨래 냄새가 같이 났어요. 대수 씨가 자기 어깨는 빗물에 다 적시면서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이는 게 보였습니다. 집까지 가는 20분 동안 우리는 별말 안 했어요. 그저 비 오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떡볶이집 앞을 지날 때 따뜻한 김이 우리 쪽으로 흘러왔고 어묵 국물 냄새가 났어요. 대수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녁 안 드셨으면 떡볶이라도 한 그릇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네. 그 사람이 별말 없이 우산만 제 쪽으로 더 기울였어요. 다정한 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우산만 기울이는 그 자세 하나로 어떤 말보다 많은 게 전해졌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대수 씨가 우산을 접으면서 물었습니다. 선옥 씨,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또 멈칫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지? 같이 차 한잔 하자는 건가? 아니면 더 큰 뜻인가? 65세 양반이 환갑 넘은 여자한테 토요일에 시간 있냐고 묻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요? 제 친구가 호프집 해요. 그 친구 가게에 같이 가실래요? 골뱅이 무침이 맛있어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진심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65년을 산 남자가 환갑 넘은 여자한테 농담으로 던질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대수 씨가 우산을 접어서 한번 털고는 다시 비를 맞으며 돌아갔어요. 저는 우리 집 처마 밑에서 한참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멀어지는 회색 운동복 등 위로 빗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대수 씨한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프집에 들어간 대수 씨가 30년 지기 친구인 사장한테 술잔을 들고 그런 말을 했대요. 창수야, 나 다시 살고 싶어졌다. 35년 친구 창수 씨가 카운터에서 행주질을 하다 멈췄답니다. 대수 씨가 부인 떠난 후로 1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부인 떠나고 외동딸이 어머니 편들고 연락 끊은 후로 대수 씨는 시청 출근하고 퇴근하고 호프집 들렀다 집 가는 게 다였대요. 누구냐? 시장에서 김밥집 하는 사람이야. 무릎이 안 좋아서 수영 다니더라. 62이고 이혼하고 외동아들 하나 키웠대. 창수 씨가 한참 잠자코 있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너 그 사람이 너 좋아한대? 아직 몰라. 그럼 어떻게 다시 살고 싶어졌다는 거야? 내가 봤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창수 씨는 그날 대수 씨가 마지막으로 한 잔 더 따르고 그 말을 한 그 자리를 한참 기억해뒀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향숙이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누구한테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언니, 나 좀 들어줘. 왜 무슨 일이야? 수영장에서 어떤 양반이 자꾸 말을 걸어.
오늘은 비 와서 우산도 들고 왔어. 시장까지. 향수기 언니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야, 그 양반 진짜야? 사기 아니야? 시청에서 35년 일했다는데. 야, 시청 다녔다고 다 좋은 사람 아니야. 너 그 사람 누구 통해서 만난 거 아니지? 그냥 우연히 만난 거지? 수영장에서 만난 사람이 시장까지 우산 들고 왔다고? 좀 이상한데. 그 사람 부인 있어? 부인이 떠난 지 10년 됐대. 왜 떠났대? 몰라. 아직 안 물어봤어. 야, 너 일단 천천히 생각해. 여자한테 토요일에 시간 있냐고 한 거면 뭔가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게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아직 모르는 거고. 호프집 간다는 것도 따져봐. 거기 친구 가게라며?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도 모르잖아. 저는 향수기 언니 말 듣고 잠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그 사람 손가락이 컵 옆을 스칠 때 가슴이 두근거린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 나이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근데, 응? 좋은 사람이면 만나도 되긴 해. 다만 천천히. 알았지? 응. 전화를 끊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대수 씨가 우산을 들고 우리 가게 앞에 서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회색 우산, 빗물에 젖은 어깨, 토요일에 시간 있냐는 한마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양반의 진짜 마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그리고 그 마음이 3년 후에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를. 그래도 그날 회색 우산 밑에서 본 다정함 하나만으로 저는 다음 토요일 호프집에 따라가는 결정을 했어요. 토요일 저녁 7시 대수 씨가 시장 골목 끝 호프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회색 우산 대신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65세 양반이 점퍼 차림으로 호프집 앞에 서서 누구를 기다리는 모습이 어쩐지 어색하면서도 정겨웠습니다. 오셨어요? 네. 호프집 안에 들어가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카운터 안쪽에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양반이 행주로 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대수 씨가 그분을 가리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창수예요. 시청 동기. 창수 씨가 행주를 내려놓고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재수 씨라고 부르긴 좀 이르고 그냥 선옥 씨라고 할게요. 대수가 시장에서 만났다는 분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수 35년 봤어요. 좋은 친구예요. 안 좋은 친구는 35년 안 가요. 저는 그 말에 잠깐 웃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곧장 본질을 말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대수 씨가 옆에서 멋쩍게 웃으면서 우리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호프집 안쪽 구석 자리. 낡은 나무 의자에 앉으니까 무릎이 살짝 시큰거렸습니다. 창수 씨가 골뱅이 무침이랑 닭발이랑 시원한 맥주 2잔을 가져왔어요. 이거 우리 가게 시그니처. 한번 드셔보세요. 골뱅이 무침에 미나리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골뱅이 무침은 잘 안 먹었거든요. 한 입 먹어보니 새콤하고 시원해서 입맛에 맞았어요. 맛있네요. 대수 씨가 그 한마디에 어깨를 약간 펴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 친구 가게 칭찬받은 게 자기 칭찬보다 기뻤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그 다음 주에는 동네 극장에서 옛날 영화를 같이 봤고 그 다음 주에는 시장 옆 작은 한정식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떤 토요일에는 동네 뒷산을 천천히 같이 올랐어요. 무릎 때문에 절반쯤 올라가다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는데 그래도 대수 씨는 한 번도 재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토리묵 한 그릇을 같이 시켜 먹고 내려왔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대수 씨가 어느 날 아침 김밥집에 들렀어요. 한 줄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아침에 한 끼는 김밥으로 때우려고요. 단골 좀 시켜주세요. 27년 동안 단골이 많았지만 누가 저한테 단골을 대놓고 자처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 다음 날도 대수 씨가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시장 사람들이 그 양반 또 안내하면서 보더라고요. 겨울이 왔을 때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김밥집 정리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무릎이 갑자기 푹 꺾였습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서 종일 서 있었거든요. 의자에 앉으려다 도리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식은땀이 나면서 무릎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대수 씨가 가게 앞에 와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제가 바닥에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선옥 씨, 아이고. 대수 씨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병원 가요. 지금 괜찮아요. 이런 적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요. 대수 씨가 그 자리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응급실까지 20분 동안 제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단단하던지 65세 양반 손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무릎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못 걷는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날 대수 씨가 응급실 자판기에서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뽑아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컵을 잡은 제 손가락이 떨리는 걸 보고는 그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그때 오랜만에 다른 사람 손으로 위로받는 게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대수 씨가 그러는 거예요. 선옥 씨, 그 가게 이제 그만하세요.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27년이면 됐어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어요. 누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날 밤 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대수 씨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27년이면 됐어요. 그 한마디가 27년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향숙이 언니랑 마주쳤어요. 언니가 채소 봉지를 한 손에 들고 멈춰서면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야, 선우가, 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그래, 그 양반이랑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주 봐. 향숙이 언니가 채소 봉지를 다른 손으로 옮기면서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했어요. 잘 됐다, 너. 시장에서 30년 같이 산 언니의 걱정하는 마음이 풀린 게 그 한마디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결심했어요. 김밥집을 정리하기로요. 27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단골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무료로 김밥을 나눠줬어요. 박 사장님이 김밥 받고 가다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선옥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도요. 가게 정리하는 날 대수 씨가 1톤 트럭을 빌려왔어요. 그날 아침 대수 씨한테 잠깐 망설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수 씨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네. 저 이혼했을 때 전 남편 빚을 조금 떠안았어요. 사실은 그동안 빚 갚느라 김밥집을 못 놓은 거예요. 대수 씨가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다 갚았어요? 5년 전에요. 근데 왜 김밥집은 못 놓았어요? 습관이요. 항상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대수 씨가 그 말에 잠깐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트럭에서 박스 한 더미를 내려놓으면서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제 다른 습관 들이면 돼요. 천천히. 그날 대수 씨가 김밥집 짐을 혼자 트럭에 다 실었어요. 도마 5개, 통 20개, 그리고 김 묻은 분식집 앞치마 5장. 66세 양반 혼자 그 짐을 다 옮기는 동안 저는 가게 안의자에 앉아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좀 도와드려요. 앉아 계세요. 무릎 안 좋아지면 안 돼요. 저는 결국 가게 안에서 짐들을 정리하는 그 모습만 봤어요. 대수 씨 셔츠가 땀에 다 젖었습니다. 김 묻은 앞치마를 들고 트럭에 실으면서 그 양반이 한마디 했어요. 이것들 지금까지의 27년치예요? 네. 무겁네요. 저는 그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무거운 게 그 물건들이었는지 27년 자체였는지
그걸 그 양반이 알아주는 마음이었는지 그날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장 골목을 트럭이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이 가게 앞에 나와 우리를 봤어요. 향수기 언니가 채소가게 앞에서 손을 흔들었고 박 사장님은 옷가게 앞에서 잠깐 모자를 벗어 인사했습니다. 27년 동안 매일 보던 사람들이 그날은 다 작별 인사처럼 손을 흔들었어요. 짐을 다 옮기고 대수 씨가 트럭 운전석 옆자리에 저를 태웠습니다. 호프집 앞에 도착해서 창수 씨가 또 환하게 웃으면서 골뱅이 무침을 가져왔어요. 오늘 어떤 자리예요? 대수 씨가 그 자리에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빨간 벨벳 상자였어요. 안에 작은 다이아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그래도 빛이 났어요. 선옥 씨. 저는 그 상자를 보고 한참 말을 못했어요. 환갑 넘은 여자가 다이아 반지를 받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그때 처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거 받아도 돼요? 받아주세요. 근데, 네. 제가 이혼한 사람이고 외동아들이 멀리 살고 무릎도 안 좋고 이거 다 알면서 주는 거 맞으세요? 다 알아요. 내 인생도 비슷해요. 나도 부인 떠나고 외동딸 연락 끊긴 지 10년이에요. 우리 같이 살아봐요. 저는 그 한마디에 결국 반지를 받았어요. 창수 씨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대수야, 너 진짜 다시 살게 됐다. 창수 씨가 골뱅이 무침을 다시 한 접시 가져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다 쏠게. 35년 친구가 두 번째 인생 시작하는 자리니까. 대수 씨가 또 멋쩍게 웃었어요. 창수 씨는 친구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또 한참 기억해뒀다고 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은 그 다음 달에 올렸어요. 친구 20명 정도가 모인 자리였고 창수 씨가 사회를 봤습니다. 외동아들은 외국에 살아서 결혼식에 못 왔어요. 영상통화로 엄마 행복하셔야 해요.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대수 씨가 제 옆에서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운동 더 열심히 할게. 당신 옆에서 오래 건강하고 싶어? 저는 그 말에 잠깐 웃었습니다. 대수 씨가 정년퇴직 후로 시민체육관에는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 후로는 매일 2시간씩 PT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대수 씨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운동이 우리 둘 사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변화가 시작된 자리는 우리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시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대수 씨가 정년퇴직 전부터 살던 곳이었습니다. 25평짜리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단칸방에서 살던 저한테는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아파트로 들어오니까 거실에 햇볕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대수 씨가 거실 창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가 같이 살 집이에요. 거실 한쪽엔 낡은 소파가 있었고 그 옆엔 대수 씨가 받은 공로패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부엌에는 4인용 식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잠깐 앉아봤어요. 앞으로 같이 앉아 먹으면 돼요. 대수 씨가 그러는 거예요. 별말도 아닌데 저는 그 말에 잠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지? 저 자신이 식탁 한번 보고 우는 게 우스워서 혼자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사 첫날 밤이었어요. 대수 씨가 침실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한 침대에 눕는다는 게 어색하고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환갑이 넘은 여자 얼굴이 거기 비쳤습니다. 정신 차리자. 침실 문을 천천히 열었더니 대수 씨가 침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도 아닌데 결혼 첫날 밤이라는 게 이 나이에 더 떨리는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리 와요. 저는 침대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대수 씨가 제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무릎 괜찮아요? 네.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자도 돼요.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그냥 안고만 자자고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다정하던지요. 우리는 그날 밤 천천히 함께 했어요. 대수 씨 가슴팍이 단단해서 잠깐 놀랐습니다. 시청에서 책상 앞에 35년 앉았던 사람치고는 운동을 꾸준히 해온 모양이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환갑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7년 만에 처음 느낀 감각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대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고마워요, 여보. 저는 그 말에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여보 소리를 너무 오랜만에 들었으니까요. 솔직히 그 한마디에 힘들었던 날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우리 새 일상이 시작됐어요.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났던 게 1시간 늦춰진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서 가스불을 켜고 밥을 안 쳤어요. 도시락을 쌌습니다. 닭가슴살, 고구마, 삶은 달걀. 대수 씨가 시민체육관에서 PT 끝나고 먹을 도시락이었어요. 도시락을 다 싸고 거실로 나가니까 대수 씨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화 끈을 메고 있었습니다. 갔다 올게요. 네. 문을 나가기 전에 대수 씨가 잠깐 멈춰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러더니 다시 들어와서 제 무릎 보호대를 꺼냈습니다. 무릎 아플 것 같으면 미리 채워요. 저는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가는 대수 씨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정년퇴직하고도 이 나이에 매일 새벽에 운동을 가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결혼하고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새벽 2시였습니다. 대수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받아보니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요양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날 새벽에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85세 시어머니. 치매 4년에 폐렴이 자주 오는 분이었습니다. 대수 씨가 황급히 옷을 입고 차 키를 챙겼어요. 그날따라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안 와도 돼요. 내가 같이 갈게요. 무릎 안 좋잖아요. 이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제 무릎을 신경 써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대수 씨가 의사한테 상태를 물어보러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시어머니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어머님, 선옥이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래도 제 손을 가늘게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한참 잡고 있었어요. 새벽 2시 반, 3시, 3시 반. 대수 씨가 의사 면담 끝내고 돌아왔을 때 저는 시어머니 손을 그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경 씨한테는 그날 새벽에 전화 안 갔어요. 대수 씨가 동생은 거기까지 오기 멀다고 하면서 동생에게 안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시어머니 손을 잡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 귀에 대고 그렇게 속삭였어요. 그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새벽 5시쯤 산소 포화도가 다시 올라왔어요. 시어머니가 위기를 넘기신 거예요. 해가 뜨고 7시쯤 시누이 미경 씨가 응급실로 부랴부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잠깐 굳었어요. 그러더니 대수 씨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새언니 여기 왜 와 있어? 왜 오긴 걱정되니까 같이 온 거지. 어머니 손 새벽 내내 잡고 있었어. 시누이 미경 씨가 그 말에 별말이 없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시어머니 침대 옆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시누이가 저를 어떻게 봤는지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시어머니가 회복하시고 우리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대수 씨가 평소보다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날 새벽 응급실에서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제 모습을 한참 본 모양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네. 고마워요. 그날 밤 대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 손길이 평소보다 길었어요. 운동을 시작한 지 3달이 지나서 그런지 어깨가 단단해진 게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가슴팍에서 비누 냄새가 났어요.
그 사람 손이 제 등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그 다음 날에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도 결혼하고 첫 2달은 일주일에 1번 정도였는데 시어머니 응급실 사건 이후로 일주일에 3번이 됐어요. 처음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우연인가 했어요. 운동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우리 일상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대수 씨 어깨가 눈에 띄게 단단해졌어요. 등이 펴졌고 가슴이 두꺼워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싶었어요. 말도 안 돼. 혼자 거울 앞에서 그 양반 도시락을 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밤부터 대수 씨가 자정에 1번 함께한 다음에 새벽에 또 손을 뻗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이던 게 격일로 바뀌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면 그 양반은 무릎 보호대를 손수 채워줬어요. 채워주고 나서 한참을 무릎을 가만히 손바닥으로 덮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해져요. 저는 그 따뜻함에 매번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 나이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도 자꾸 의심하면서도 결국 대수 씨 품에 안겼어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자정에 1번 함께한 대수 씨가 새벽 4시에 또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잠결에 그 손을 느꼈습니다. 2번째 손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날 새벽이 우리 사이에 진짜 변화가 시작된 자리라는 걸. 그 새벽 2번째 손길이 그날 1번으로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도 안 됐을 거예요. 남편은 그 다음 날에도 새벽에 손을 뻗었고 그 다다음 날에도 그랬습니다. 격일이 매일이 되는데 1달이 안 걸렸어요. 운동 8개월쯤 됐을 때부터 대수 씨는 사람이 진짜 달라졌어요. 어디서 보면 50대로 봐도 될 만큼 등이 펴졌고 가슴이 단단해졌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 싸들고 시민체육관에 나가서 2시간씩 PT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저랑 식탁에 마주 앉아 점심을 먹었어요. 그게 우리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어요. 매일 밤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격일이 어느새 매일이 됐어요. 처음엔 저도 잘 몰랐죠. 어제도 했나 그제도 했나 헷갈리다가 한 번은 일주일을 거꾸로 세어봤습니다. 7번. 매일이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자정에 함께한 대수 씨가 새벽 4시쯤 또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이 그날따라 좀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잠결에 눈을 떴어요. 여보, 또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후회했어요. 66세 남편한테 또요? 라고 묻는 게 이 나이에 어울리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대수 씨가 잠깐 멈칫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한 번 더 안 될까? 저는 그 양반 얼굴을 봤습니다. 새벽 4시에 환갑 넘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어쩐지 안쓰럽고 또 안쓰러우면서도 마음이 풀렸어요. 한 번 더 거절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양반 가슴팍이 그 새벽도 단단했어요. 운동 8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만큼 손길이 천천히 제 등을 훑었습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저도 그날 새벽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뜨거웠어요. 뜨겁다는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대수 씨가 제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또 깨워서. 괜찮아요. 나도 좋았어. 자꾸 당신이 보고 싶어 자다가도. 저는 그 한마디에 잠깐 천장을 봤습니다. 자다가도 자기 아내가 보고 싶어진다는 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싶었어요. 이 나이에 들을 줄 몰랐던 말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대수 씨가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나가서 가스불을 켰습니다. 그 양반 도시락 시간이 다 돼서요. 닭가슴살을 굽고 고구마를 찌면서 혼자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정상인가? 자꾸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시락 다 싸고 대수 씨를 깨워보낸 후에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향수기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30년 친구 말고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언니 나야. 왜 무슨 일이야?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우리 양반이 너무 자주 그래. 자주가 어떻게 자주야? 매일. 향수기 언니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매일? 매일. 어제는 새벽에도 한 번 더. 아, 왜? 야, 그럴 수 있지. 좋은 거야, 정말. 저는 그 말에 잠깐 헛웃음이 났어요. 이 나이에 이런 게 정상이야? 정상은 아니지. 근데 그 양반 매일 운동 다닌다며. 운동 다니는 남자가 그렇게 변한다더라. 우리 시장 옆 호떡집 박씨 아저씨도 환갑 넘어서 운동 다니더니 부인이 한 달 만에 살이 빠졌어. 너무 시달려서. 진짜로? 진짜야.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너 복 받은 거야. 매일 보고 싶다는 남자가 이 나이대 여자한테 어디 있어? 저는 그 말에 잠깐 마음이 풀렸습니다. 30년 시장에서 같이 산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위안이 됐어요. 알았어. 그렇게 받아들일게. 근데 한 가지. 응? 너 몸은 챙겨야 돼. 무리하지 마. 어디 아프면 그 양반한테 솔직히 말해. 그 정도는 들어주는 사람이지? 응. 자기가 먼저 챙겨. 그럼 됐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날 오후 시장 옆 작은 카페에 갔어요. 대수 씨가 약속이 있다고 했거든요. 누구한테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안 알려줬습니다. 그냥 자기 친척이라고만 했어요. 1시간 후에 오라고 해서 1시간 뒤에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니까 대수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맞은편에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머리는 잘 정돈됐고 명품 가방을 의자 옆에 걸어뒀고 손목에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았어요. 대수 씨를 너무 닮았거든요. 이쪽은 딸 수영이에요. 수영아, 새엄마야.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수영 씨가 저를 천천히 봤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신발까지 한번 본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가 차가웠습니다. 그 후에 별말이 없었어요. 대수 씨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수영이가 10년 만에 연락해 왔어요. 아빠가 결혼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엄마 쪽 친척 통해서요. 안 그래도 만나 뵙고 싶었어요. 수영 씨가 그렇게 말했지만 만나고 싶었던 사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한 번 더 훑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새엄마는 무슨 일 하셨어요? 결혼 전에 시장에서 김밥집 했어요. 아, 그 한마디가 짧았는데 한참 길게 느껴졌어요. 김밥집이라는 말에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정신 차리자.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커피잔을 들었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영 씨는 별다른 말을 안 했어요. 30분쯤 앉아 있다가 일이 있다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대수 씨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다음에 또 만나요. 둘이서. 그래. 그 양반이 카페를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차가운 등을 처음 봤어요. 친자식이 친아빠한테 그렇게 차갑게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이 저한테는 낯설었습니다. 대수 씨가 잠깐 자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더니 한마디 했어요. 미안해요, 수영이가 좀. 괜찮아요. 저랑 떨어진 후로 거의 안 봤어요.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갔어요. 향수기 언니 채소 가게 앞에 잠깐 들러서 어묵 한 꼬치를 사 먹으려 했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향수기 언니 가게 앞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의자 옆에 걸어두고 채소를 만지작거리는 사람. 30대 후반의 여자. 머리가 잘 정돈된 사람. 세상에. 대수 씨 딸이었습니다.
수영 씨가 향숙이 언니한테 뭔가를 묻고 있었어요. 향숙이 언니 표정이 잘 안 보였지만 채소 봉지를 든 손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어요. 그날 밤 대수 씨가 호프집에 잠깐 들렀다고 했어요. 창수 씨한테 수영이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창수 씨가 잠깐 말이 없다가 대수야, 조심해 그랬다는 거예요. 35년 친구가 그 한마디를 했다는 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명절이었어요. 시댁에 가는 길에 대수 씨가 자꾸 제 무릎 보호대를 확인했습니다. 명절 음식하느라 오래 서 있을까봐 걱정한 거였어요. 시댁에 도착하니까 시누이 미경 씨가 부엌에서 한정식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시누이 손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오빠 왔어? 응. 새언니도 오시고. 저는 인사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도와드리려고요. 그런데 시누이 미경 씨가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새언니는 거실에 앉아 계세요. 부엌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음식은 손에 익어서. 그 말에 시누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거실에 앉아 계세요. 저는 그 한마디에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단호했어요. 뭔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랄까. 시누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듣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댁 부엌에서 시누이랑 다툴 수도 없으니 그냥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그러다 부엌 옆 작은 게시판에 시민체육관 송년회 포스터가 한 장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대수 씨가 시청 출신이라 시민체육관 송년회 초대를 매년 받는다고 했어요. 올해도 12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시민체육관이랑 시청 친목회랑 같이 하는 합동 송년회라 200명쯤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대수 씨가 그 포스터를 잠깐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는 같이 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요. 네. 저는 그 포스터를 한참 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수 씨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응? 미경이 말 신경 쓰지 마요. 그 애가 옛날부터 좀 그래요. 자기 친엄마한테 길들여진 게 있어서. 저는 별말 안 했어요. 그날 밤 대수 씨가 또 손을 뻗었습니다. 매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 대수 씨한테 한 가지 안 말한 게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봤던 수영이가 향숙이 언니 가게 앞에 서 있던 모습,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친자식이 친아빠 결혼했다고 왜 시장 채소 가게에까지 갔을까? 여자의 촉인지 안 좋은 예감이 자꾸 들었습니다. 내심 두려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수영이가 향숙이 언니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그 다음 주에 알게 됐어요. 향숙이 언니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선호가, 너 지금 어디야? 집인데 왜? 너 단톡방 봤어? 안 봤어. 왜? 너 사진이 돌아. 저는 그 말에 잠깐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장 단톡방은 30년 시장 사람들 25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방이었어요. 거기에 제 사진이 돈다는 거예요. 무슨 사진? 너 옛날 사진. 김밥집 막 시작했을 때 30대 사진. 어디서 구했는지 누가 단톡방에 올리면서 글을 같이 썼어. 글 내용이. 향숙이 언니가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이 여자가 옛날에 전 남편 빚 떠안았는데 그 빚 갚으려고 시청 출신 노인 등쳐먹는다. 그 노인 노후자금 노린 거다. 결혼한 거 다 작전이다. 이렇게, 이게 뭐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 250명이 저에 대한 거짓말을 다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는지 머리가 멍해졌어요. 누가 올렸어? 이름은 안 나와. 세 번으로 들어와서 올렸어. 근데 박씨 옷가게 사장이 어제 미용실 갔다가 들었대.
어떤 30대 여자가 미용실에 와서 너 얘기를 묻고 갔다더라. 대수 씨 딸이라고 하면서 저는 그 말에 무릎이 살짝 꺾였어요. 대수 씨 딸 수영. 카페에서 김밥집 이야기를 했을 때 표정이 변하던 시장 채소가게 향수기 언니한테 캐묻고 갔던 그 애. 그 애가 시장과 미용실을 다 돌아다닌 거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근데 너 알아도 이게 한 번이 아니야. 박 씨가 그러는데 그 여자가 우리 시장을 꾸준히 7번 정도 왔다 갔대. 떡집 김 씨, 옷가게 박 씨, 미용실 황 씨, 또 누구한테 갔다? 다 캐묻고 갔어. 우리 채소 가게에도 왔잖아. 근데 언니는 왜 나한테 그때 말 안 했어? 그땐 잘 몰랐어. 그냥 대수 씨 세부인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것 같아서 다 좋은 사람이라고만 했어. 너에 대해 안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그 여자가 우리 가게 다음에 떡집 갔다가 거기서 옛날 영자 언니 얘기 들었나 봐. 옛날에 너 전 남편 빚 갚은 얘기. 거기서 시작한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27년 동안 그 빚 갚느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던 게 그게 이렇게 음해의 무기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솔직히 그땐 그 빚이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다 갚았으니까요. 언니, 그의 시장에 또 와? 올 것 같아. 우리 가게에 또 올 수도 있어. 박 씨가 그러는데 그 여자가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 우리 동네 사람을 시켰대. 동창시켜서 동네 어른들한테 너 옛날 이야기 캐고 다닌다더라. 그 동창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세상에. 선우가 너 대수 씨한테 이야기해. 이건 그 양반이 알아야 돼. 자기 딸이 이 정도면 그 양반이 정리해야지.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셨는데 그 물이 식초처럼 시었습니다. 대수 씨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자기 딸이 이런 짓을 했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듣는 게 이 양반한테 얼마나 큰 충격일까? 환갑 넘은 여자가 그 양반한테 그런 말을 들이미는 게 도리에 맞는 일인가?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시민체육관 수영장에 갔는데 라커룸 거울 앞에서 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수 씨 딸 수영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옆 의자에 놓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여기서 볼 줄 몰랐는데. 그러자 대수 씨 딸이 말을 이었어요. 아빠가 매일 오시잖아요. 새엄마도 무릎 때문에 오신다고요? 저는 자물쇠를 옷장에 걸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영이가 그러는 거예요. 새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 돈 노린 거 다 알아요. 우연히? 그게 우연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에 자물쇠를 잠그던 손을 멈췄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면전에서 들어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수영 씨, 네. 아빠한테 결혼 전에 전 남편 빚 다 갚은 거 말씀드렸어요. 5년 전에요. 아빠도 다 알고 결혼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래서가 뭐예요? 진짜로 알면서 결혼하신 거예요. 새엄마, 우리 아빠 돈 꽤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요. 그거 노린 거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말을 잃었어요. 정년퇴직한 양반이 평생 모은 노후자금. 그 돈을 환갑 넘은 여자가 노린다는 의심이 그 자체로 너무 가혹했습니다. 수영 씨, 저는 그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두고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라커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그날 처음 늙어 보였습니다. 자기 의붓딸한테 도둑 취급을 받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자정에 대수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받아줄 마음이 안 났어요. 그래도 자기 남편이 손을 뻗는데 거절할 마음자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새벽 4시에 또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또요? 한 번만 더. 저는 그 새벽엔 정말로 마음이 무너졌어요.
매일 2번이 됐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자정에 1번, 새벽 4시에 1번. 이 나이에 남편한테 매일 2번씩 안긴다는 게 어울리는 일인가.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그래도 그 양반 손길이 부드러웠고 가슴팍이 또 단단했고 그 손이 제 등을 천천히 후쳤습니다.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운동 1년이 다 됐는데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변하나 하며 보게 되고 숨이 가빠지면서 어깨가 자꾸 떨렸어요. 뜨거웠어요. 그 새벽도 그 양반 가슴팍이 제 등을 누르면서 1번 더 함께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는 천장을 한참 봤어요. 시장 단톡방에 제 사진이 돌고 의붓딸이 라커룸에서 면전에서 도둑 취급을 하고 남편은 매일 2번씩 손을 뻗는 게 저한테는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닥친 일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대수 씨가 운동을 가러 나간 뒤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꺼냈어요. 갈색 큰 가방이었습니다. 얼마 없는 옷들과 짐, 무릎 보호대를 그 안에 챙겨 넣었어요. 자식한테 도둑 취급받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방을 다 싸고 거실 문 옆에 두는데 혼자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대수 씨가 운동 끝내고 돌아왔을 때 가방이 거실 문 옆에 놓여 있었어요. 대수 씨가 그 가방을 보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시려고요? 우리 좀 떨어져 있어요. 왜요? 수영 씨가 어제 라커룸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빠 돈 노린 거 안다고. 시장 단톡방에는 제 옛날 사진이 돌고 있어요. 향수기 언니가 어제 전화했어요. 대수 씨 표정이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그 양반이 가방 옆 의자에 천천히 앉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 보내요. 네, 안 보냅니다, 당신. 저는 그 양반 얼굴을 봤어요. 환갑 넘은 아내한테 안 보낸다고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단단할 수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양반 손이 제 손목을 쥐었는데 운동을 해서 단단해진 손이 그날따라 더 무거웠어요. 이거 다 정리할게요. 수영이도 단톡방도 가방 풀어요. 저는 그 말에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그날 밤 대수 씨가 가방을 거실에 그대로 두고 저랑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들으며 대수 씨도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저는 그 말을 다 믿지는 못했지만 그날은 일단 가방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창수 씨한테 나중에 들었어요. 정확히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프집에 수영이가 친구 3명을 데리고 들어왔답니다. 친구 창수 씨네 가게. 그 가게에 수영이가 친구들이랑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작은 소리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새엄마 다 알아봤어. 전 남편 빚도 떠안았다더라. 우리 아빠 노후자금 노린 거지 뭐. 시장 단톡방에 사진도 올려놨어. 다음 달까지 끝낼 거야. 우리 순진한 아빠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는. 창수 씨는 그 말을 옆 테이블에서 행주질하면서 다 들었답니다. 얼마나 아빠한테 관심이 없으면 아빠 친구 가게라는 걸 수영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딸한테는 호프집 자랑을 안 했으니까요. 창수 씨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고 옆 테이블 수영과 친구들 술자리를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답니다. 수영이 자기 입으로 다 자백한 그 영상이었어요. 동창시켜서 캤다는 말, 단톡방에 사진 올렸다는 말, 아빠 노후자금 노렸다는 말, 다음 달까지 끝낼 거라는 말까지 다. 창수 씨가 그 영상을 들고 대수 씨한테 찾아온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호프집을 일찍 닫고 우리 아파트까지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거실 식탁에 앉으면서 대수 씨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수야, 이거 봐야겠다. 대수 씨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영상을 켰어요. 영상 안에서 수영이 친구들이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기 입으로 다 자백한 그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장 김밥집, 노후자금, 단톡방 사진.
다음 달까지 끝낼 거다. 다음 달. 대수 씨가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렇게 굳는 건 처음 봤어요. 창수 씨가 옆에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대수야, 너 전 사모님 시절도 다 봤고, 그 시절에 시청 행사장에서 전 사모님이 너 면전에서 무시했던 일도 직접 봤어. 근데 이건 진짜 참기 힘들더라. 이건 빨리 바로 잡아야 해. 창수 씨는 친구 입장에서 그 모든 걸 직접 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재수 씨, 가방 풀어두세요. 대수가 안 보낸다고 한 거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수 씨가 신우이 미경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30분 후에 신우이가 우리 아파트로 왔습니다. 신우이가 거실에 앉자마자 대수 씨가 그러는 거예요. 미경아, 너 수영이 만나서 들은 이야기 있지? 신우이가 잠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는 것이었어요. 오빠 미안해. 사실은 수영이가 한 달 전에 나한테 왔어. 새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시장에서 김밥이나 말던 여자가 어떻게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냐고. 자기 동창이랑 알아봤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엔 그 말을 믿었어. 그래서 명절에 새언니한테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다 수영이 말 때문이었어. 찝찝해서 저는 그 말에 잠깐 고개를 떨궜습니다. 명절 시댁 부엌에서 분식집 이야기를 들은 게 그 한 달 전 수영 씨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응급실 갔던 새벽에 신우이가 잠깐 말을 끊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새벽 7시에 응급실에 갔잖아. 거기서 새언니가 어머니 손 새벽 내내 잡고 있는 걸 봤어. 치매라 누구인지도 모르시는 어머니 손을. 그 모습 보고 내가 수영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의심이 있으니 모르겠더라. 미안해, 새언니. 신우이가 저한테 머리를 숙였습니다. 명절 부엌에서 저를 거실에 앉아 있으라고 했던 그 사람이 저한테 머리를 숙이는 거였어요. 아가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대수 씨가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호프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녁 8시. 창수 씨네 호프집. 수영이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와서 자기 입으로 음해를 자백한 그 자리. 그 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같이 갔습니다. 신우이 미경 씨도 같이 갔어요. 창수 씨가 가게 안에 우리만 드리고 다른 손님은 안 받았습니다. 수영이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아빠 부른다고 해서 별 의심 없이 온 거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대수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켰습니다. 수영이가 친구들이랑 옆 테이블에서 떠드는 그 영상이었어요. 자기 목소리가 거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새엄마 다 알아봤어. 시장에서 김밥이나 말던 사람이야. 얼굴이 한순간에 하얘졌어요. 명품 가방을 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 노후자금 그거 노린 거지 뭐. 동네에 소문 다 퍼뜨려놨어. 영상을 끄려고 손을 뻗었어요. 대수 씨가 그 손을 막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 다음 달까지 끝낼 거야. 우리 순진한 아빠,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는. 영상이 끝났습니다. 수영은 그 자리에서 한참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호프집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빠, 그게 아니야. 내가 술 마시고 떠든 거야. 대수 씨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너랑 네 엄마같이 떠난 후로 10년이야. 그 10년 동안 내가 너 한 번도 안 찾았어. 너도 나한테 한 번 안 왔고. 그러다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갑자기 와서 뭐 하는 짓이야. 그것도 내 친구 가게에서. 아빠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 것도 모르고. 너 어떻게 그래. 아빠, 내가 노후자금 정리할 거야. 그 돈 새엄마 명의로 다 신탁할 거야. 너한테 한 푼도 안 가게. 그리고 다음 주 시민체육관 송년회에서 동네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 영상 공개할 거야. 악의적인 이 계획이 어떻게 너한테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수영은 그 말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신우이 미경 씨가 수영이를 부축해서 호프집 밖으로 나갔어요. 대수 씨 딸이 가고 나서 저랑 대수 씨랑 창수 씨 3명이 호프집에 남았어요. 창수 씨가 골뱅이 무침을 한 접시 가져왔습니다. 먹어, 둘이. 대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니에요. 창수 씨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대수야, 그날 내가 마이크 잡아줄게. 고맙다. 그날 밤 대수 씨가 저를 시내 호텔에 데려갔어요. 집에 가서 이번 일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날 하루는 호텔에서 보내자고 했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서 대수 씨가 침대에 잠깐 앉았어요. 한참 가만히 있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내 2번째 인생이야. 남자가 이런 말 부끄럽지만 진짜 2번째야. 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한다는 비슷한 말을 한 거였어요. 이혼하고 그 10년 동안 사는 게 별로 재미도 없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하고 살았어. 그런데 당신 만나니까 더 살고 싶더라. 저는 그 양반 옆에 천천히 앉았어요. 대수 씨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단단해진 가슴팍이 얼굴에 닿았어요. 그리고 손이 제 등을 천천히 후쳤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날 밤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대수 씨가 그날 밤 자정에 한번 함께했고 새벽 2시쯤 또 함께했어요. 그러더니 새벽 4시에 또 손을 뻗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2번이었는데 그날은 3번이었어요. 그리고 동틀 무렵 한 번 더. 모두 4번이었습니다. 그 새벽이 어떻게 그렇게 길었는지, 환갑 넘은 여자가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받아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보, 미안해. 대수 씨가 매번 그랬어요. 미안하다 하면서 또 손을 뻗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양반 가슴팍에 손을 얹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마요.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이 어떻게 그날 새벽에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새벽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매번 단단했던 그 느낌도, 새벽 4시에 들이마신 그 양반 비누 냄새도, 동틀 무렵 마지막으로 함께한 후에 대수 씨가 제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진짜 새 인생이에요. 저는 그 양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새벽빛이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빨리 왔어요. 송년회는 저녁 7시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대수 씨가 흰 와이셔츠에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거실에 섰어요. 와이셔츠 단추가 아래쪽 2개가 안 잠겨 있더라고요. 큰 자리 앞두고 손이 떨리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줬습니다. 여보, 이번엔 내가 채워줄게요. 대수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작년 봄 응급실에서 그 양반이 제 무릎에 무릎 보호대를 채워줬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해가 지나서 이번엔 제가 그 양반 셔츠 단추를 채우는 거였어요. 넥타이도 매줬습니다. 매듭이 좀 삐뚤었는데 대수 씨가 다시 매라고는 안 했어요. 시민체육관 대강당에 도착하니까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청 출신, 시장 상인, 시민체육관 회원, 동네 어른들. 200명쯤 모인 자리였어요. 단상 옆에 마이크가 있고 무대 가운데에는 연말 트로피와 표창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 씨 옆에 앉았어요. 그 양반이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수 씨가 단상 옆에서 잠깐 저희를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 한 번이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시민체육관장이 인사말을 마치자 마이크가 비었어요. 그때 창수 씨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잡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 잠깐 시간을 좀 내주세요. 시청 동기 대수랑 저는 35년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정년퇴직하고 작년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2분이 만나서 지금까지 평탄하지 않았어요. 단톡방에 올라왔던
거짓된 정보로 두 사람이 힘들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당사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해요. 창수 씨가 그렇게 말하자 대수 씨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정대수입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시장에서 김밥 말던 여자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시민체육관 수영장에서 제가 처음 봤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라인 끝에서 걷고 있는 걸 처음 봤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이혼하고 자식도 떠나고 10년 동안 삶에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는 게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해준 사람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돈을 노렸다느니 하는 말은 다 거짓 소문입니다. 제가 좋아서 따라다녔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거짓된 소문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봤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 사람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대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죽을 때까지 행복하자. 200명 사이에서 박수가 천천히 시작됐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더니 다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향수기 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게 보였어요. 박씨 사장님도 시청 동료들도 시민체육관 회원들도 다 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환갑 넘은 신부가 처음으로 200명 앞에 인정받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영상이나 딸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이미 딸과 얘기를 다 했던 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굳이 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수 씨는 진심이 담긴 말들로 오해를 풀어주고 사랑을 줬습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그날 밤 대수 씨가 또 호텔로 저를 데려갔어요. 집에 가기엔 그날 밤이 너무 컸으니까요. 객실에 들어가니까 대수 씨가 한참 가만히 저를 봤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그 양반 앞에 천천히 섰어요. 흰 와이셔츠 단추를 제가 하나하나 풀었습니다. 아침에 채워줬던 그 단추를요. 단단해진 가슴팍을 그대로 드러낸 채로 저를 안았어요. 그 손이 그날 밤은 평소랑 달랐습니다. 더 깊었고, 더 길었고, 더 단단했어요. 그 손이 제 등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데 그 양반이 손바닥으로 어깨를 가만히 덮어줬어요. 따뜻했습니다. 평생 못 받아본 손길이었어요. 호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별빛이 침대까지 들어왔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뜨거웠어요.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이런 건가 저는 그날 밤 처음 알았어요. 환갑 넘은 여자가 이런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부드럽게 저를 안고 매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매번 가만히 제 얼굴을 보면서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평생 들어본 기억도 안 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 대신 입을 맞췄어요. 27년 김밥 말던 손이 한 남자 어깨에 그렇게 놓였습니다. 밤새 우리는 함께 했어요.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안 될까? 저는 매번 받아줬습니다. 그 새벽 우리 둘 사이에 무슨 말로도 못 표현할 게 있었어요. 새 인생을 사는 자리,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자리. 그날 밤 호텔 객실에 그게 다 있었습니다. 송년회 다음 날부터 딸은 대수 씨한테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송년회 그 다음 주에 향수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호가, 너 행복해? 응. 야, 너 진짜 행복할 자격 있어. 고생한 거 다 보답받는 거야. 그냥 즐겨. 고마워, 언니. 근데 그 양반 좀 쉬어야 돼. 저는 그 말에 잠깐 웃었어요. 30년 친구가 두 해 만에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송년회 후로 우리 일상은 평화로워졌어요. 대수 씨는 여전히 매일 시민체육관에 다녔고 저는 매일 새벽 도시락을 쌌습니다. 매일 두 번이던 게 매일 한 번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됐어요. 남편도 환갑 넘은 아내 몸 걱정을 그제야 진짜로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수 씨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100살까지 같이 살아요. 100살은 무리지요. 그럼 90까지. 80도 충분해요. 매일 같이 밥 먹어요.
저는 그 말에 또 웃었습니다. 별말도 아닌데 그 한마디가 평생 들을 말이었거든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김밥 말던 환갑 넘은 여자가 65세 정년퇴직한 양반을 수영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다시 살게 된 이야기. 저는 환갑이 넘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산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자리, 환갑 넘은 여자가 200명 앞에 축하받는 자리, 이런 행복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30년 넘게 시청 다닌 사람한테도 살다 보면 두 번째 인생이 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매일 새벽 사랑받는 일도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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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